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뉴스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에서 자율경영제를 실시하고 소득의 60%를 개인이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도의 간판 김재범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유도와 펜싱에서 무더기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사격의 17살 김청룡 우리나라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은 내일 한 캐나다 FTA 공식 선언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미수용 북한 외무상을 뉴욕 시간으로 27일 오후에 접견할 예정이라고 유엔 사무국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47살 가장과 19살 아들, 24살 딸이 숨지고 부인과 작은 딸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태풍은 약해졌다 다시 나타나서 모레쯤 남해상을 통과하며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 오늘 2부 이어갑니다. 방금 전해진 낭보지요. 허미정 선수가 LPGA 투어에서 5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에서 세계 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허미정 선수의 우승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허미정이 5년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허미정은 조금 전 끝난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에서 최종 합계 2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9년 세이프웨이 클래식 이후 5년 만에 맛본 우승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18번 홀 그린에서 우승 퍼트를 성공하고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렸던 허미정은 오늘 마지막 4라운드에서도 거칠 것 없는 버디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번과 2번 두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면서 기선을 잡았고 이후 보기는 1개로 맞고 버디 5개를 추가했습니다. 오늘만 6타를 줄이면서 무섭게 추격한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를 4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선수들은 지난주 김효주 AB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서 2주 연속 LPGA 투어 정상을 차지하면서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한국계 선수인 미셸 위와 리디아 구를 합쳐서 10승, 순수 우리 선수로만 6승을 합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소, 상점에서 자율경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가족 단위로 1인당 토지 1000평씩을 나눠주고 생산물 국가가 40%, 개인이 60%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생산 단위에서 자율경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와 상점 등이 전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협동농장 경우를 보면 작업반 내 그동안 20-30명을 묶어 관리하던 분조 단위를 없애고 대신 가족 단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1명당 땅 1000평씩을 나눠주고 생산물은 국가가 4할을 가져가고 나머지 6할은 생산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학생과 어린이 같은 노동자가 아닌 경우도 가족 1명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인 가족의 경우 무조건 5000평의 땅을 받아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의 60%를 자신들 가족만의 생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 내 인민반 회의와 공장 기업소 강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민반은 우리나라 반상회와 같은 조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이 전국 곳곳으로 하달되는 통로입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생산 의욕에 다소 들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2012년부터 이른바 6.28 방침으로 불리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 따라 극히 일부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에서 독자 경영이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결국 그런 독자 경영 체제가 실험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가족영농제와 지역자율경영제가 확대된 것은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강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앞으로 그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경제에 토대한 대외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취임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를 묵인하는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단계로 중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공산주의, 빈부격차와 대공황 같은 자본주의 모순에 대안을 자처했던 사상이었죠. 개인 소유나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 정권의 퇴색을 부정하는 조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경제 실험을 계속해왔는데요. 북한의 부분적 시장경제 도입, 동유럽 사회국가 몰락의 도미노가 이어지던 1990년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가시화가 됐는데요. 개인의 재산 상속이나 협동농장의 토지, 농기기 소유 허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2002년입니다.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율성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평균주의 타파와 번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 아래 협동농장과 공장 등의 성과에 따른 분배의 개념을 도입해서 근로의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지나친 자율화에 제동을 걸게 됐죠. 지난 2009년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인데요. 화폐 교환의 상한액을 일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민간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고호로 파격적인 경제 실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배를 늘리고 수익의 자율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경제개발구를 신설해서 대외경제 개방을 통한 외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개방을 통한 외자 도입 추진하고 있죠. 역시 경제개발구라는 제한된 구역에서의 개방을 통해서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중국 다롄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 사진인데요. 북한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PPT 자료를 켜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완공한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홍보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구 개발총회사 옹길 총사장은 이 자리에서 남측의 참여를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3월 경제건설과 핵개발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5월 경제개발국법을 개정한 뒤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 관련 기구를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3개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한 데 이어서 지난 7월 6개 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19개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경제특구가 중국의 사례처럼 개혁개방에 피가 수혈되는 창구가 될지 외자 도입을 위한 단편적인 사업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시키겠다. 북한이 이렇게 위협까지 하면서 막으려 했던 대북전단이 또다시 살포됐습니다. 풀어지는 듯했던 남북 간 긴장감은 또다시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이 지난 13일 뜬금없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북전단과 같은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위 삐라라고 부르는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 세력까지 초토화시킬 결심이 돼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모략전의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즉시에 초토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기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 강도를 높여가며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1차적으로는 전단에 담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비방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씨 원조 세습독재로부터 당신들이 박상학 자유국가운동연합 대표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전단을 보고 탈북을 감행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싣고 날아가는 기구에는 전단 외에도 1달러짜리 지폐나 약, 생필품 등이 담겨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체제와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비라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비라의 그 효용성보다도 오히려 그 남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좀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 위협은 물론 남북 신뢰까지 거론하며 막아선 일이 물거품이 된 만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희경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하나? 기계, 장비, 부품, 판매, 구매? 다라 기계장터에서 산업기계장비 보고 있죠. 다라 기계장터? 아직 모르셨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 광고까지 공짜거든요. 그래서 산업인을 위한 다라 기계장터구만. 문의전화 1588-0914 스마트폰에서도 다라 기계장터. 지금까지 뉴스오늘 2부를 YTN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5280님,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공무원 하실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8192님, 일반 기업보다 월급은 적어도 중간에 쫓겨날 걱정은 없잖아요. 예, 이 얘기도 맞는 말씀이시죠. 4154님,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일단 취업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공감합니다. 1021님, 우리 딸 공무원인데 박봉일 고생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문제 풀기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교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월요일이라 확실히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도 계속 들리는데요. 강변북로 한강대교 북단과 동작대교 사이 2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강대교 지나는 데는 남간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4분 정도 지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었는데 고장차 견인 작업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전부터도 차는 많아서 행주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월곡분기점 부근으로 사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볼 순서죠.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캐나다하고 FTA 말이에요. 이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빈 방문 기간 중에 공식 체결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과 캐나다의 FTA, 자유무역 협정, 이게 이제 2005년 7월에 처음 시작이 돼서 9년 정도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 방문 기간 중에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정 발표가 돼 있는데요. 22일 박근혜 대통령하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이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 직후에 이제 공식 선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실은 이 한국과 캐나다 FTA는 이제 3월 달에, 올 3월에 이제 캐나다 쪽 하퍼 총리가 한국 왔을 때 이게 거의 이제 타결이 되는데, 이제 마무리는 다시 모양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 중에 이렇게 마무리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한국과 캐나다가 22일 날 FTA 체결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12번째 FTA를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예. 세계 이제 14대 경제대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빼고는 이제 다 체결한 셈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빼고는 다 체결이 됐고요. 예. 반면에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FTA 체결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캐 FTA 이상해요. 한일 FTA, 한중 FTA, 한미 FTA 뭐 이런 거 그런데 한캐 FTA 이거 조금 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죠. 예 한국과 캐나다 FTA 이해득실 뭐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자동차 부품,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정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네. 이런 얘기겠고 또 우리가 좀 손해보는 쪽도 있지 않을까? 또 농업 손해보고 이게 전형적인 또 우리나라만의 FTA의 패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캐나다 최대 수출 품목이 이제 승용차인데 이게 이제 관세가 3년 내에 다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국차 이 자동차가 이 뭐 미국 북미 쪽 합쳐가지고 한 12% 점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빠지면은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또 이제 관련 부품들, 뭐 타이어, 자동차 부품들도 그 3년, 5년 내에 철폐가 되고 백색 가전들, 세탁기, 냉장고도 지금 캐나다에서 거의 8% 가까이 고관세 맞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5년 내에 다 철폐가 되니까. 가격이 한 8%, 10%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상당한 경쟁력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 업계는 수혜를 본다. 반면에는 이제 농축산업 캐나다 워낙 강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가 피해 우려되고 이쪽이 우리의 이제 피해입니다. 그나마 정부는요 이제 쌀 포함해가지고 211개 농수산물 품목을 아예 양어를 제외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안 해버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는 쪽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제 이래저래 쌀 관세 유예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개방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이번에 한국 캐나다 FTA는요, 이 다음 달 초에 국회 기준 동의안 아마 제출한다고 하니까 빠르면은 연내도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발효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2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봤는데. 아,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네요,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정부가 뭐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공기업도 그렇고요. 4년 안에 50%포인트 가까이 공공부채 비율 줄이겠다. 이렇게. 말은 맞는데 굉장히 라디칼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이제 현재 순자산 부채 비율이 220%가 됩니다. 이게 200%가 넘으면 부채 비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정도 안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안 됩니다. 2배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줄이겠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172%까지 낮추겠다. 근데 이제 액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가 511조 원인데 목표가 2018년에 510조 원을 낮추겠다. 이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뭐지? 오히려 늘리는 건데 이게 낮추는 거냐 이랬는데 추세를 보면은 현재가 511조 원인데 이게 막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26조, 530조까지 늘는데 이거를 눌러가지고 다시 2018년에는 510조로 낮추겠다. 뭐 이러는 건데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어려워서 지금 잘 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문제는 방법이잖아요. 뭐 한정부지 같은 게 뭐 계속 있으면은 이건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뭐 한정부지 자산 배열 같은 커지면은 이거 뭐 금방 갚죠. 그것도 네. 전제 조건이 이제 사기업이 한 10조 원씩 줘가지고 사주면은 문제가 다른데. 예? 네. 그런 얘기 이제 시중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SK, CJ, 뭐 이런 웅진그룹 이렇게 좀 총수들 문제 있는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왜냐면 이 공기업들이 자산 매각한다고 하거든요. 자산 매각, 사업 조정하고 경영 효율화 자구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스갯소리가 그렇게 있는데 현재 방법은요. 이 이제 하도 공사채 채권 발행하니까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공기업들이 맘대로 막 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 못 쓰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부채 감축 이행 실적 정해놓고 이 실적 미흡한 기관들 다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예, 공기업들
운동기관들이요. 그렇게 쉽게 부채 감축이 잘 되지가 않아요. 또 이 낙하산 예상 문제도 또 계속되니까 그렇죠. 낙하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또 그나마 영이 설 텐데 이게 관리가 지속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이게 쉽게 움직이질 않죠. 자, 저희 방송 들으시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지금 이 뉴스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만 원권 위패 발견 뉴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인데요. 이 서울 강석 모세마을 금고에서 5만 원권 위패가 1,351장, 그 돈 6,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작은 화장품 업체 사장님이 이제 거래해가지고 홍콩 쪽이랑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온 바이어들하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돈다발 들고 딱 갔는데 이 중에서 진짜 돈 한 1억 정도를 은행에 이제 납품하려고 은행에 입금을 했더니 1,500만 원은 진폐지만 나머지 6,700만 원은 위패였다. 그래서 자꾸 앞서 이제 주저앉고 막 이게 어떻게 되냐. 왜냐면 이 고스란히 본인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홍콩 쪽, 중국 쪽에서 아마 이 위패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조악합니다. 조악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속을 수가 있지 했는데 이게 돈다발입니다. 즉 아까도 말했듯이 거기에 끼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돈다발이 이렇게 쭈르륵 있으니까 하나하나 꺼내서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 지금 위패가 많이 통용되는 곳이 또 택시 안에서도 꽤 많이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패 같은 경우 방지할 때 홀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림이 이렇게 슉 그 사이에 떠오르는 게. 그거를 이제 택시 안에서는 이제 기사님들이 어둡고 하니까. 깜짝아 밤에. 네, 밤에 이렇게 쓱 내고 그것도 꾸겨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막 이렇게 취객을 가장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를 굳이 세워가지고 그 불 켜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쓰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5만 원권, 특히 5천 원권이 가장 많이 위패가 많거든요. 이걸 캐시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양회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비춰보면 되고요. 이 홀로그램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래서 하도 홀로그램을 확인하니까 이 위패범들이 아예 홀로그램을 부착합니다. 즉 그냥 뷰빛을 안 비춰봤을 때도 홀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비춰봤을 때는 없어야 되고 비춰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거의 위패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 좀 필요하고 동네 슈퍼에서는 이제 거의 그 할아버지 사장님들이 이걸 많이 써서 위패가 통용이 안 되는데 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캐시 주맥이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도 굉장히 많이 이게 통용된다고 하는데 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또 받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살짝 들어서 이 숨은 그림 찾기, 홀로그램을 확인하는 것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스포츠 뉴스 당연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첫 이관왕이 나왔는데 네. 고교생 사격 국가대표 선수 김청룡 군이네요. 네. 예. 17살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사격 국가대표로 사격을 한 지 3년 만에 뽑혀서 예.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어제 남자 사격 10m 권총 개인전에서요. 총점이 218점 만점인데 201.2점을 쏘아서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앞서 같은 종목 단체전에서도 김청룡이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하루에 2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2관왕, 이번 대회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사격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부모님이 좀 말렸는데 이후에 계속 그 사격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선수로 자라는 그런 과정에 있는 선수고요. 또 아버님이 3년 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유, 저는. 네, 엄마하고 누나하고 살고 있는데 입버릇처럼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어머니한테는 아주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진종호 선수 뭐 모든 대회 개인 금메달은 다 따봤는데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만 없었는데요. 어제도 10m 공기권총에서 3위에 머물면서 또다시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김청룡 군 제가 볼 땐 효도할 수 있어요. 또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 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죠. 이 정도 하면요. 이제 계속 열심히 하면 정말 진종호 선수를 능가하는 그런 또 사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격은 그러고 수명이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펜싱하고 유도에서도 막 금메달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네. 예.
펜싱은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거든요. 근데 어제도 금메달 2개를 보탰습니다. 전일욱 선수가 여자 플레레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 선수를 15대 6으로 꺾고요. 금메달을 따냈고, 또 구본기라고 김정환 선수, 이 남자 선수들 둘이 결승전에 맞붙어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펜싱이 그저께 열린 2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어제 열린 2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그러니까 4개 종목을 모두 다 삭제해서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7개를 땄었는데 그때를 능가하는 기록이 예상이 되고요. 유도도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김재범이 81kg급에서 금메달, 여자 유도의 정다운도 금메달, 그리고 김성현 선수 여자 70kg급인데 금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인데 역시 1위에 오르고 해서 어제 금메달 3개를 따냈습니다. 유도가 금메달 5개 걸렸는데 그중에 2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역도 간판인 김은국 선수 어제 62kg급에 출전해서 인상 154kg, 용상 178kg, 합계 332kg으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인상 154kg, 그리고 합계 332kg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북한이 지금 금메달 2개 땄는데 첫 금메달도 유도에서, 두 번째 금메달도 유도에서, 이게 유도에서 강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회 운영 말이에요. 네. 조금 잡음이 들리대요. 네. 초반이고 조금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사격 선수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때. 네,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저께 얘기인데요. 밥을 좀 시켜서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조직위원회 측에서 외부 식사는 반입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굶다가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경기를 했고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첫날 뭐 진종호나 이런 선수 금메달을 못 땄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는 게 있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은 좀 아쉽고요. 또 배드민턴 경기장에서는 정전도 됐었고 성화가 또 12분 동안 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선수를 만나고 하면서 본인의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선수들 사인을 받고 하는 게 조금 지금 구석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겠죠. 아니,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지 사인 받으라고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일이 먼저니까. 예, 그럼요. 네. 예?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기봉사죠, 이렇게 되면. 예? 예. 오늘 지켜볼 만한 경기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야구 대표팀이 첫 경기를 오늘 치르게 됩니다. 6시 반에 인천 문학구장에서 태국하고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어린애 손목 비틀기처럼 쉽게 이길 거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게 되고 사격이 김장민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첫날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거든요. 25m 권총에 출전하고 이 종목이 런던 올림픽에서 김장민이가 금메달을 딴 종목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또 런던 올림픽에서 1초의 눈물을 흘린 펜싱의 김아람도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에 도전을 하는데 김장민이나 김아람이나 조금 있으면 본인들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거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아시안게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가 그러지 못하니까 스포츠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굴렁쇠가 등장했었는데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도 이 굴렁쇠가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소년에서 소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김민양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녀가 제2의 소년제를 꿈꾸면서 각종 리듬 체조 대회에서 상을 휩쓰는 리듬 체조 유망주라고 합니다. 많이 떨렸겠죠. 하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자, 김민양 연결해서 당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우리 김민 학생?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안 떨렸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 굴렁쇠 굴리고 이러는 거, 개막식 때.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설 수 있게 된 건 진짜 큰 영광이지만 예.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하고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니까 솔직히 떨렸어요. 아, 그렇죠.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 김민 학생 지금 몇 살이죠? 13살이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네. 아, 그렇구나. 야,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이거 진짜 대단한 경험인데 말이에요. 예? 우리 김민 학생 이전에 1988년 서울올림픽 있었던 거 이렇게 얘기 들어봤어요? 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고 있었고요. 분홍새 소녀 역할을 맡고 나서 인터넷에서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리고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유, 또박또박 말도 잘하네. 근데 연습은 얼마나 했어요? 그거 굴렁쇠 굴리는 거. 한 8월부터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연습했고,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집 근처 공서운동장에서 연습했어요. 그렇구나. 그 연습 오래 했네요.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리듬 체조 선수 아니에요. 그죠? 우리 김민 학생. 그죠? 네. 그 리듬 체조하고 굴렁쇠 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웠어요? 리듬 체조가 좀 더 어려워요. 아, 그게 좀 더 어려워요. 내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예,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바보 같아요. 그죠? 그 연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굴렁쇠를 굴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잘 됐어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근데 요새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두워지면 바닥에 습기가 차서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렁쇠 굴리고 나서 리듬 체조 동작을 해야 되는데 미끄러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럼 그러지면 안 되지. 그죠? 시합이랑 연습 일정이 겹쳐서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민 학생은 리듬 체조도 잘하겠지만 방송도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하는데 아유 어른보다 나아요. 진짜. 아이고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우리 김민 학생한테 해줄 말이 있대요. 4511님. TV에서 김민 양 봤어요. 아주 떨렸을 텐데 잘하던데요. 그리고 0012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리듬 체조 선수로 멋지게 자라길 바랍니다. 7477님. 교수님 아빠 미소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똘똘해요. 리듬 체조도 성적이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김민 학생. 그죠? 네. 연습을 하루에 얼마나 해요? 연습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해요. 와, 6시간. 어디서 연습을 해요? 저는 인천 초원중학교에서 연습해요. 그래요? 연습하기는, 환경, 체육관이나 이런 건 잘 지어진 데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 김민 학생 앞으로 꿈이 뭐예요? 당장의 목표는 리듬체조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리듬체조에서 동양인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건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저희 꿈이에요. 그렇군요. 제일 닮고 싶어하는 선수 있어요 지금? 네. 누구예요? 저는 벨라루스의 엘리티나 스타니에스타 선수 닮고 싶어요. 벨라루스? 그 나라에 있는 선수요? 네. 그렇군요. 누군진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선수 이렇게 닮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모양이죠 리듬 체조를? 네. 그래요. 그 선수 아마 내가 볼 때 김민 학생은 능가하는 선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똘똘하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정말 이 인터뷰하기도 아주 쉬웠어요.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똘똘하게 잘 자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굴렁쇠를 굴렸던 소녀죠. 리듬 체조 유망주 김민 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결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주문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변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아까 인터뷰한 모드로 해볼까요? 우리 김민 학생, 참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저도 아유, 오늘 두 분 평론가 나오셨네요. 이렇게. 예. 아유, 신 교수님 왜 이러세요? 아직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예. 비정상화에 정상화를 하십시다. 조금 안 맞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말빨이 일치월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상병 박사님. 예. 자, 문희사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비대위원장 맡게 됐는데,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조경태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중도 온건파가 빠졌어요. 이 비대위에, 구성에. 그래서 좀, 중도 온건파 쪽에 좀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성?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문희상 이번에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문희상이 역시 잘해요. 조경태 전 최고 같은 건 좀 불만스러울 거예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9월 18일 날 보면 추대된 다음에 전광석과 같이 이틀 3일 만에 비대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구성하고 그동안 보면 사실 뒷짐 주고 어떻게 보면 당 운영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이었던 정세균, 문재인 이런 대주주들이죠. 대주주들을 갖다가 비대위에 참여시켰거든요. 예. 그것만 해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분명히 방향 설정 분명히 했어요. 무엇보다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대죠. 전대를 잘
치르겠다. 전당대회를 잘 치르겠다. 전대 준비를 잘하겠다. 분명히 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어떤 의회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의회에서 싸우겠다 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 보여준 부분에서 한 3일 만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분당 일보 직전이라는 위기감에 빠져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어쨌든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의 역학 구도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됩니다. 그쪽의 눈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죠. 여당의 눈에서 평가할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국민들은 내부 역학관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조만간에 이제 조광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무슨 특위요? 조직 강화 특위죠. 네, 조광특위라 약칭 그렇게 부르죠. 예, 전 조광지처를 얘기한 줄 알고. 예. 아침부터 조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김민양이랑 저 인터뷰하고 나시더니 조금 보니까 전 딸만 가진 아빠로서 딸아빠니까 근데요. 네, 어떤 의원님과 이렇게 생각을 잠시 하신다고 하고요. 네. 조직 강화 특위 조광특위입니다. 조광특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출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당대회에 당권의 향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지금 각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입니다. 각 지역마다 조항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 제일 큰 현안입니다. 특히 그 원외위원장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도 또는 온건만에서 빠져버렸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큰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불씨요? 당내 갈등 또는 분당이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런 명분이 될 테고 만약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조항특위라든지 또는 앞으로 비대위를 마무리할 때 성과물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그는 문희상과 같이 참여했던 비대위원들이 책임으로 돌아가요. 이럴 경우에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고 얘기하면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낫고 안 그러면 아예 혁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관리 체계에서 누구도 말 못하게끔 누구도 여기서 넌 결론만큼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완고하게 거부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일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큰 갈등 또는 분열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마냥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황태순 의원님께서는 참 정치력이 돋보이고 정세균, 문재인, 박지원 이런 거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다 당권의 마음이 있는 분들인데 비대위원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선수가 룰을 만들고 그런 꼴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선수가 지금 심판 노릇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이 네 분 이번에 비대위원 들어가셨는데 이분들 대리인 나온다고 보면 달라질 게 있나요? 오히려 보면 의사 결정 과정이 길어지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나라한 게 낫다. 그냥 정나라한 게 낫죠. 사실 5천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의 대리인 누가 나오고 정세균 대리인 누가 나오고 박지원 대리인 누가 나오고 임평년 대리인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럼 또 한 번 안에 들어가면 또 분란이 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주들이 다 나오는 것이 맞다. 그건 전 처음부터 지난주에도 그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대주주들이 나오는 게 낫다는 얘기고 앞서 우리 박상현 박사님 말씀에 참 동의하는 것이 이번에 김한길, 안철수 전직 두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내가 공동대표 맡아서 내가 분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맡을 수 있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좀 추스러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이 아까 조경태 전 최고가 포함되어 있는 15명 민진모 있죠. 민진모 이게 이제 중도 온건 쪽 사람 황교안 의원이 리딩하고 있는 민진모는 예를 들어서 박주선 의원 같은 3선 의원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가 필요했다는 부분. 또 하나는 486이 빠졌어요. 486 강경파죠. 이인영 전 최고를 비롯한 또 486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처음 스타트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보다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이런 사람들을 주주를 직접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우선 돋보인다. 다단계로 가시자고요. 1단계, 2단계로.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혁신에 대한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혁신에 맞는 깃발을 내셔야 돼요. 탕평으로 가야 됩니다. 탕평으로 가서 외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혁신의 밑그림을 그리든지 그것이 내 역량상 또는 지금의 우리 당의
현 상황을 볼 때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청구의 수능들을 왜 6명입니까? 한 10명을 모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논의만큼은 누구도 일지면 초대선 대표들도 나오고 각 모임을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심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나온 A, B, C, D 결론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당대표가 결정도 하자라고 말하면 누가 반발하나요? 반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든지. 근데 지금 이거는 반쪽이잖아요. 이 반쪽이라고 얘기한 건 좀 잘했다고 얘기하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는 또 싸우겠네, 이거보다. 국민들 볼 때 또 반쪽이네. 좋지만은. 박박사님 음모론이셔. 음모론이니까. 그러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볼 때는 이 또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 교수님. 우리 흔히 보면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사회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9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대가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 보니까 이번 문희상,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원, 박영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직이죠. 원내대표니까 6명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한길, 안철수 그룹 하나, 그다음에 486 하나, 그다음에 민진모 하나 하면은 9명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9명 안 되게 만들려고. 예? 근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또 하나 지금 혁신 제대로 이게 그러니까 한번 혁신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한판 붙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이에요. 혁신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만 있는 건 아니죠. 새누리당에도 혁신위원회가 보수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김문수 전 지사가 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판 붙을 것 같더라고요. 김문수, 김무성 두 분이. 뭘 붙어요, 붙기는. 아니, 지금 벌써 거기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권을 다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아니다. 지금 중이 제 머리 깎는 게 그게 혁신이냐 이거거든요. 스님이. 죄송합니다. 스님이. 예. 전 뭐 특정 종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좀 뜨겁게 붙을 수 있죠. 저는 보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갖다 끌어들여서 이런 쌍두마차 외견상은 쌍두마차인 것 같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차도살인계죠. 그 칼을 빌어서 보면은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남의 칼을 빌어서. 왜냐니까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 자체에 잠깐만 김무성계를 넓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는데 결국 인적 쇄신 문제거든요. 그럼 누가 칼을 휘둘러야 돼요. 칼을 휘두르면 적이 생기고 피를 묻히게 됩니다. 그 역할을 갖다가 좀 뭐랄까 꼬장꼬장한 김문수 전 지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쟁점이 됐던 것이 앞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정권을 다오. 6개월 동안 정권을 다오 이 얘기 아니에요? 일종의 혁명 평의식으로. 근데 김무성 대표는 아니다. 그건 협의기구이지 정권까지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목을 쳐라. 당장 11명 지금 혁신위원회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김무성계 6명, 김문수계 3명, 이런 친밖에 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김문수 전 지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일단 당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에도 이 모양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당으로 안 들어가고 택시만 온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대선 주자가 아니면 괜찮아요. 대선 주자가 이제 앞으로 선거가 없습니다. 총선 때까지 큰 선거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야 됩니다. 들어갈 명분이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에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혁신이라는 간판이 괜찮아요. 김문수 전 지사한테는 어울립니다. 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전략에 김무성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은 뭔가? 김문수 지사는 내 손 안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다. 김문수 전 지사가 17대 그 공심위원장 때 뭐 그렇게 만만한 정치인인데.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만약에 한 5개월 정도 뒤에 총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김문수 전 지사 안 뽑죠. 그렇죠. 선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만들어 본들 공천 문제,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가 핵심이에요. 그거는 누가 가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가도 합니다, 그거는. 황태수 의원이 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다고 실질적으로는 김문수 전 지사가 해라. 그러나 내가 내 지도부 있을 때 한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진짜 혁신은 언제 하느냐? 내년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그럼요. 내년 말에 대대적인 혁신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직접 나설 겁니다. 아니면 이런 라이벌이 아니라 측근 인사든지 이렇게 갈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김문수 전 지사는 그럼 내가 김문수 그 유명한 김문수가 김무성 대표 밑에가 아니 안 되지. 그럼 정권을 달라. 내 이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겠다. 안 된다. 지금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래도 여의도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정권 놔줘가지고 칼을 흔들어버리면은 내년 말에 뭐가 될 것이며 당이 없어집니다.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갈등을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시던 17대 이 김문수 공심위원장이었는데 최병렬 전 대표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김문수는 칼만 휘둘렀을 뿐이지 실제 공은 누가 다 땄습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에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천막 당사 치고 그 분위기 하에서 김문수한테 칼자루 주면서 쳐라 이렇게 돼서 최명렬 전 대표를 친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잘하면 1년 반 동안 여의도 근처에도 못 올 뻔했는데 여의도 들어올 수 있는 발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 어떻게 보면 좀 꼬장꼬장한 김문수의 손을 빌어서 조금 정리하면서 공은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자, 베스트 워스트 할 시간이라고 지금 우리 김혜민 PD가 난리를 칩니다, 밖에서. 자, 먼저 박 박사님, 워스트부터 해주시죠. 워스트는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맞춰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분 빼고는 얘기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셋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외자입니다. 네. 왜 제가 해요? 하나, 둘, 셋. 김영현. 네, 맞아요. 네, 저도 모르게 쫓아했어요. 죄송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너무도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국민들까지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민의 대표인 김현 의원만큼은 국민 앞에 빨리 사과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침묵을 지킬 상황이 아닙니다.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두 개만 더 하죠. 김현, 너 거기 안 서? 대리운전 기사한테는 얘기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는 저는 베스트가 좋더라.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학회요. 저희 오늘 그 인터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와중에 못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버스에서. 저는 박 박사님 방송 나오시면 항상 듣는데.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다음부터 오면서 듣고. 그럼요. 꼭. 연금학회가,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도 43%, 수령액을 33%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 그래서 고강도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모처럼 계획한다는 계획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베스트를 오늘 국회에서 토론한다 그래요. 한국연금학회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황태준 의원. 저는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꼽았습니다. 오늘 빠르면 오늘 중에 김무성 대표 만난다고 그러죠. 만난다고. 오늘 만날지 내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오선의 정치력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6625님, 두 분 토론 중 어느 분이 적중한 의견이 많으신가요? 재미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중에서 그렇게 적중하지는 못합니다. 못했어요. 저희가 하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는 적중이 팍팍 된다는 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